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운명적인 인연을 꼽으라 하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직도 처음 저희 시어머니를 뵈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수진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유, 귀한 손님 온다고 해서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여요. 우선 음식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얼어 있었어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던 어머님의 미소가 아직도 제 기억 손에 선합니다. 어머님의 첫인상은 참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신다 였어요. 어머님은 어릴 적 제가 상상 속에서 갖고 싶었던 엄마의 모습 그 자체셨어요. 이런 엄마를 뒀다니 남편이 부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나이는 우리 윤성이랑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어, 그게... 엄마, 요즘 그런 거 묻는 거 실례예요. 아이고, 그런가? 미안해요.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건데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죠. 수진아, 내가 따로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불편하면 이야기 안 해도 돼. 아니야, 괜찮아. 저희의 대화에 어머님은 무언가를 직감하셨는지 재촉 없이 그저 묵묵하게 제 대답을 기다려주실 뿐이었어요. 아버님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각자 새 가정을 꾸리고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기 전 혹시 이혼 가정이라고 탐탁지 않아 하시거나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며 내심 걱정을 했었어요. 남편은 당시 이런 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사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주려 했었죠. 하지만 어머님을 직접 뵙고 용기가 생겼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다 이해해 주실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아마 그때 어머님의 따스한 미소와 온화한 분위기에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나 봐요. 난 또 뭐라고. 요즘 세상에 이혼 가정이 흠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은 제 밥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셨어요. 한 번도 저희 엄마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에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저런, 마음의 상처가 컸나 보네. 괜찮아요. 이제부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내요. 남들은 제가 외동딸이라고 하면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애지중지 자랐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함과 불안함의 연속이었어요. 제 모든 기억에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싸우셨어요. 어쩌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면 어떤 더 큰 일이 벌어지려고 조용한 걸까 싶어 심장이 벌렁벌렁할 정도였죠. 부모님에게 제 존재는 오히려 걸림돌 같은 거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9살일 때 일이었죠. 그때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학교 숙제를 하는 중이었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이런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다 이내 큰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애초에 널 낳는 게 아니었는데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엄마가 내뱉은 그 말들이 어린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혀와 깊게 상처를 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어린 저는 마치 부모님이 싸우는 게 모두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쯤에는 차라리 두 분이 어서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하루라도 싸우는 소리 없이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갈라서셨어요. 저는 두 분이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자취방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소리 없이 온전히 조용한 저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게 너무 행복했어요. 가끔은 저처럼 자취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 집 냉장고에 친구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반찬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때면 어쩔 수 없는 부러움과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저에겐 부모의 정보다 고요한 이 평화가 더 중요했거든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 재혼을 해 가정을 꾸리셨어요. 두 분이 재혼하신 이후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시며 명목뿐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어가셨고 저도 딱히 두 분에게 연락을 취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더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요? 우리 아들이 곧 결혼을 할 거라서 이 집을 뺏어 줘야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집을 구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아유, 그건 학생 사정이고. 어쨌든 여기 싹 리모델링도 하고 혼수도 드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내가 말한 날짜에 맞춰서 집 빼줘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당장 자취방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퇴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당시 저는 어린 대학생이었고 그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전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전화에도 엄마는 받지를 않았고 결국 전 엄마의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너무 급하고 절박해 이곳까지 오기는 했지만 엄마가 사는 곳까지 가서 배를 누를 용기까지는 차마 안 나더라고요. 그때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한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그 안에서 엄마와 엄마가 재혼한 아저씨가 함께 내렸어요. 저는 차마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무심결에 고개를 돌린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똑똑히 봤음에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저씨의 팔짱을 낀 채 엄마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제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어릴 적 엄마가 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느꼈죠. 나는 정말 엄마 인생의 걸림돌이었구나. 엄마 인생에선 내가 빠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도 제 인생에서 엄마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적도 없던 이런 제게 시어머니는 친어머니 그 이상이셨습니다. 결혼을 하고선 분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한 건 순전히 제 의지였어요. 정말 괜찮겠어? 엄마랑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놓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외로우실 거 아니야. 아닌데, 우리 엄마 혼자 엄청 잘 지내. 엄마가 나가는 동호회만 몇 갠데 친구도 나보다 더 많아. 으이구,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진짜야. 그래도 신혼인데 우리끼리 즐겨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하여간 당신 고집은 못 말린다니까.
남편에겐 혼자 남겨진 어머님이 걱정된다며 합가를 주장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 때문에 고집을 부린 거였어요. 우리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어머님에게 받고 싶었거든요. 또 한 번쯤 북적거리는 화목한 가정을 너무 이루고 싶었어요. 우리 수진이 배추전 좋아하니까 배추 한 포기 사갈까? 좋아요. 사장님, 여기 알배추 한 포기 주세요. 아이고, 딸이랑 같이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둘이 아주 똑 닮았네요. 그렇죠. 저희 딸이 절 닮아서 아주 미인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딸내미도 있으시고. 너무 좋죠. 아들 다 필요 없어요. 딸이 최고라니까요. 어머님은 항상 어디서든 저를 딸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쑥스러우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진짜 엄마를 얻은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울 정도였어요. 당신은 가만 보면 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당연하지. 나 어머님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건데 몰랐어? 아이고 서러워라. 나는 누가 챙겨주나? 그렇게 결혼 후 저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갈 때쯤 저희 가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머, 당신 언제 왔어? 지금 막았지. 내 정신 좀 봐. 잠깐 누워만 있는다는 게 그만. 당신 퇴근할 때까지 세상 모르게 자버렸네. 오늘 많이 피곤했어? 너무 곤히 자서 깨우지 말까 하다가 어머니가 자기 저녁도 안 먹고 자는 거라고 하셔서 말이야. 딱히 힘든 일은 없었는데 요즘 좀 이상해. 뭔가 계속 피곤하고 자도 잠이 쏟아져. 몸에 살도 좀 붙은 것 같은 게 나 너무 게을러져서 살찌는 중인가 봐. 좀 찌면 어때? 당신은 살쪄도 귀여워. 치, 거짓말. 당장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아이 참, 쪄도 예쁘다니까? 처음엔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지고 몸에 살이 붙는 게 그저 게을러져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식이를 조절하고 운동을 해봐도 살은 빠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몸무게만 늘어나더라고요. 괜히 살 뺀다고 무리를 해서인지 잠은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생리까지 뒤로 밀리더라고요. 항상 규칙적이어서 한 번도 생리 일정이 미뤄진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몸이 이상하다니, 왜? 어디가 안 좋아? 요즘 생리를 안 해요. 뭐? 생리를 안 한다고?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병원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나, 드디어 찾아왔나 보다. 네? 뭐가요? 아기 말이야. 아기가 찾아온 모양이야. 아기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바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그리고 결과는 바로 2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아이는 저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어쩜 이리도 예쁠꼬? 눈이 수진이 네 눈을 쏙 빼닮아서 너무 예뻐. 자세히 보면 어머님 얼굴도 있어요. 웃을 때 모습이 어머님이랑 똑같아요. 그래? 어디 보자. 우르르르르 까꿍. 아이고 그러네. 웃을 때 얼굴이 나랑 같네. 요 작은 얼굴에 우리 가족 얼굴이 다 들어있네. 신기하죠? 이렇게 조그만 얼굴에 아빠 닮은 데도 있고 엄마 닮은 데도 있고 또 할머니 닮은 데도 있고. 그러게 말이다. 우리 손주 누구 하나만 닮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닮았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모여있는 느낌이야. 넌 누구 닮고 싶어? 어?
저기요, 애한테 선택권 좀 주세요. 눈은 엄마 닮고 찡그릴 때는 아빠 닮고 웃는 모습은 할머니 닮았네. 결론은 그냥 우리 가족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가족 얼굴이 다 들어간 복덩이로구나.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선 2년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어요. 아이가 처음인 초보 엄마는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하고 어려웠죠. 그렇게 육아를 하는데 온 신경을 써서 정신없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여보세요? 형수님, 지금 형님께서 큰일 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 중에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형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니요? 얼마나 높은 곳인데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다쳤어요? 일단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병원 주소 알려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직장 동료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건설 안전기사였던 남편은 하루의 대부분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어요. 워낙 안전에 철저한 사람이고 한 번도 위험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추락사고라니. 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이가 사고를 당했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그이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는데 어떡해요, 어머니? 뭐? 우리 상원이가? 그렇게 어머님과 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의 상태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호흡기에만 의존한 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전 남편을 편히 보내주기로 결정했어요. 마음 같아선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싶었지만 이게 남편을 위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끝내주는 거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가장 예쁜 순간, 남편이라는 존재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어요. 수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빠른 시일 내로 아기랑 둘이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얼른 직장도 알아봐야죠. 직장 나가면 애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너만 괜찮다면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어머님,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너도 마음 놓고 애기 맡기고 일 다니려면 그 편이 낫지 않겠어? 그리고 여자 혼자 애기랑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집세며 생활비며 혼자 감당하려면 정말 힘들어. 내가 해봐서 알잖니. 나랑 같이 살면서 집세라도 아껴. 그 돈 아껴서 유찬이 대학 갈 돈으로 써야지. 어머님, 나도 상원이 그렇게 보내고 이 집에서 혼자 못 산다. 너랑 내 손주 유찬이라도 옆에 있어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 늙은 시애미를 불쌍하게 봐서라도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도 사실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친정에도 기댈 곳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우리 먼저 떠난 상원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보자. 내가 수진이 너랑 유찬이 지켜줄게. 넌 아무 걱정 마라. 어머님. 그렇게 해서 전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봐주시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님을 믿고 마음 편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죠. 주말이 되면 아이와 어머님과 함께 외출하는 것이 저의 삶의 낙이었어요. 함께 동물원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어머님과 함께라면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든든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들을 잃은,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 1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10살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제 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예전보다 제 삶은 더욱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감히 제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건네셨어요. 예, 수진아. 네, 어머님.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만나는 사람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애하는 남자 있어? 어머니, 저 상원 씨 이후로 다른 남자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럼 혹시 이 남자 만나보지 않을래? 어머님은 제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물어보셨어요. 사진 속엔 단정해 보이는 한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제안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성격이랑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아.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관심 없어요. 이제 유찬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너도 한창 때인데 연애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저는 그냥 지금처럼 어머님이랑 유찬이랑 지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유찬이도 크면 독립할 거고, 그럼 너 혼자 늙고 병든 내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사는 꼴 못 본다. 어머님, 날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만나봐. 직접 만나봤는데도 별로면 그땐 아무 소리도 안 할게. 저는 너무 간곡한 어머님의 부탁에 결국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떠나간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워낙 먹고 사는데 바쁘기도 했거니와 어머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재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이 내 걱정이 많이 되시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님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전 어머님께 등 떠밀려 선이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선이라니. 차나 한잔하고 얼른 일어나야겠다. 혼자 카페에 앉아 상대 남자를 기다리고 있자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연애를 해본 지 너무 오래돼 남자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이런 제가 선이라뇨. 그래도 어머님 소개이니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되 여지는 주지 말자. 깔끔하게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자며 다짐하고 있던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정장 코트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한눈에 봐도 키가 크고 훤칠하니 잘생겼죠. 저는 단번에 저 사람이 어머님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자도 절 알아봤는지 단번에 제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민수진 씨?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마주보고 앉은 전 어색한 선자리를 이어갔어요. 남자는 아직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 없는 총각이었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볼수록 저는 남자가 배려심 넘치고 따뜻한 성품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기는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전 남자에게 솔직하게 제 심정에 대해 말했죠. 사실 저희 어머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괜한 걸음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이도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고민되시고 조심스러우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단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인 거라면 저랑 딱 3번만 더 데이트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3번이요? 저는 수진 씨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대로 놓치게 되면 후회할 것 같거든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10살이나 된 아이가 있는 아줌마예요. 아직 결혼해 보신 적도 없는 총각이신데 마음만 먹으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가씨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수진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은 것뿐입니다. 저에게 딱 3번의 기회만 주세요. 그런데도 제가 별로거나 확신이 안 드신다면 그땐 더 이상 수진 씨를 잡지 않을게요. 저는 확신에 찬 남자의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저 남자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저렇게 확신 있게 만나보자고 하는 걸까? 일말의 고민도 망설임도 없는 단단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남자와 3번의 데이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남자는 먼저 제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듯 첫 번째 만남을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낯을 가리거나 불편해할까 걱정됐지만 남자는 그런 제 우려를 눈치채고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우리 뭐 먹을까? 전 피자 좋아해요. 오, 나도 피자 좋아하는데. 우리 피자 맛집 가볼까? 남자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했고 아이는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이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삼촌, 우리 엄마 좋아해요? 당황한 제 얼굴을 보며 남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너희 엄마 참 멋진 사람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자의 대답을 듣고만 있었어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열이 확 올라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은 어쩌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이런 제 모습을 들킬까봐 연신 물만 들이키며 애써 남자의 시선을 외면했어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2번째 데이트 때 남자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오래전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 했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미뤄두었던 작은 소원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전에 여행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멀리 가진 못해도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남자가 준비한 건 작은 바닷가 근처의 카페였어요. 우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고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을 보냈죠. 언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냥 수진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남자의 배려 깊은 행동에 저는 잠시 잊고 있었던 나를 떠올렸어요.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날 바닷가를 바라보며 남자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참 많은 대화를 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죠. 도대체 이 남자와 있으면 왜 이렇게 포근하고 편한 것일까? 이 남자가 나에게 어떤 마법을 부린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날의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한 3번째 마지막 데이트 날이었어요. 마지막 데이트 때 남자는 심플하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많이 망설였어요. 아이도 있고 제 삶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요, 수진 씨를 만날수록 더 확신이 생깁니다.
남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 손을 살짝 잡아왔어요. 이제는 수진 씨가 저한테 기회를 줄 차례 아닌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자를 바라봤어요. 어느새 남자를 향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남자가 보여준 배려와 진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무엇보다도 제 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준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기뻐한 건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어머님 덕분에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한 게 뭐 있나. 다 사람이 인연이 되고 때가 되니까 만나지는 거지. 수진 씨에게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넘어서 친어머니 같은 분이시라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랑 같이 산다고? 아유, 됐어. 나는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 신혼생활 즐겨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랑 산 세월이 얼만데요. 이제는 어머님 없이 사는 제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꼭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얘 수진아, 아가야. 아니, 며느리가 새 살림 차린 집에 어떻게 옛날 시어머니가 들어와 사니? 어머님은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제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은 분이신걸요?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안 사신다면 저희 결혼도 그냥 없던 일로 할래요. 어머님이랑 헤어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결국 어머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아들과 새남편,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남편까지 함께하니 전에 전남편이 있었을 때 같이 북적북적한 것이 온 집안에 온기가 가득 들어찬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아들 녀석이 제게 다가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새아빠랑 할머니가 좀 이상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맨날 밤마다 새아빠가 엄마 몰래 할머니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엄청 아침 일찍 할머니가 새아빠 차 타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또 막 할머니가 새아빠한테 뭘 줬어요. 주다니, 뭘 줬다는 건데? 몰라요. 그런데 맨날 엄마 없을 때 할머니가 새아빠 주머니에 뭘 넣어줘요. 처음에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기에 그저 어린아이가 오해한 거겠거니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 살짝 선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방을 나서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하던 그 순간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남편이 어디를 가는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향한 곳은 시어머니 방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제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남편도 이런 어머님을 잘 따랐죠. 그저 먼저 떠나간 아들이 생각나 며느리의 새 남편에게 그리 세심하게 온 마음을 다해 잘해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어머님과 새남편을 조금 다른 눈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지켜보니
아들의 말처럼 두 사람은 매일 이른 새벽 함께 차를 타곤 어딘가를 다녀오더라고요. 종교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이 야심한 새벽에 단 둘이 저 몰래 어디를 갔다 오는 건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말한 대로 어머님이 남편에게 몰래 봉투를 주는 것도 목격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봉투가 돈 봉투인지 편지 봉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모양새를 보아 제가 알면 안 되는 것이란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어머님과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의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이 문제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던 저는 결국 수소문 끝에 불륜 전문 심부름 센터를 찾아갔어요. 남편분 뭐가 의심스러워서 오신 건가요? 그게 저희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좀 이상해서요. 시어머니요? 아니, 시어머니면 남편분 어머니신데 이상할 게 뭐가 있나요? 그분은 지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시고 제 전 남편의 어머니세요. 전 남편이 12년 전에 죽고 지금 새 남편과 재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아주 관계가 복잡하네요. 하여튼 지금 그 시어머니랑 새 남편분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하고 난 후, 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한 모든 의심들이 오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친엄마처럼 믿고 따랐던 어머님과 전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남자였던 지금 남편이 저를 배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만약 이 걱정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전 그대로 무너져 내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발 제가 틀렸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확보한 자료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달음에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진실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매일 새벽마다 외출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미행을 붙어봤는데 도착지가 호스피스 병동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 지금 여기에 남편분 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던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 누군가를 만나기 힘든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도 생략한 채 재혼을 했었죠.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하여 전 지금까지 어머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저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매일 새벽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다는 게 너무 의아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분에게 봉투를 몰래 전달한다고 하셨죠? 저희가 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봉투에 넣고 남편분에게 전달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그 돈을 갖고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갔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병원비를 전달한 모양입니다. 도대체 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저희도 그 점이 의아해서 더 알아보니까 남편분 친어머니하고 의뢰자분 시어머니가 여고 동창이시더라고요. 네? 남편분하고는 시어머니 소개로 만났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친구분 아들을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의뢰자분이 생각하시는 분류는 아닌 것 같으니 직접 두 분께 사정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심부름 센터를 나온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다행이다. 내가 틀려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내 가족이, 내 사람들이 절대 그럴 리 없지. 어느새 제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을 슥슥 문질러 눈물을 닦아낸 뒤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숨긴 비밀에 대해서 직접 들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여보, 당신 어머님과 매일 새벽마다 아픈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보, 그걸 당신이 어떻게? 매일 밤마다 저 몰래 어머님 방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수진아, 그게 말이다. 어머님은 이 사람에게 병원비까지 주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사실 네 남편 어머니와 나는 아주 오랜 친구 사이란다. 남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나온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 하셨어요. 야, 너 또 도시락 안 싸왔지? 에이, 엄마가 바빠서 깜빡하셨다니까. 나 배고파 죽겠어. 진짜 넌 맨날 그러더라. 자, 내 거 반 나눠 먹자.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굶어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넌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평생 나한테 잘해야 해? 알겠어. 내가 평생 갚을게. 나중에 우리 애들 낳으면 서로 친구로 만들어서 친하게 지내게 하자. 그래. 아, 그리고 말인데 나중에 진짜로 서로 아이 낳으면 사돈 맺는 것도 괜찮지 않냐? 야,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사돈 얘기냐? 그럼 어떡해. 내가 널 이렇게 챙겨주는데 당연히 우리 애들도 같이 잘 살아야지. 두 분은 먼 미래에 사돈을 맺기로 약속까지 할 정도로 서로 가장 믿고 아끼셨다고 해요. 숙자야, 나 결혼해. 어머, 희수가 너무 잘 됐다. 축하해. 내 부케 받아줄 거지? 얘는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네 부케 내가 받지 누가 받니? 우리 결혼해도 꼭 지금처럼 서로 옆에 딱 붙어 있자. 그럼 희석이 단짝 숙자가 어딜 가겠어? 내 옆에 딱 있어야지. 정말이야? 우리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지금처럼 잘 지내자. 예, 우리 애들끼리 사돈 맺어주기로 한 거 잊었니? 아이 낳고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아서 우리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붙어 있자. 정말이다. 너 약속 지켜야 해. 어머 얘, 너 내가 빈말하는 거 봤니? 자, 여기 새끼손가락 걸어. 약속. 그렇게 두 분은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지만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남편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잦은 이사 탓에 서로 전화번호가 바뀐 지 오래되어 연락이 닿을 수 없었대요. 인터넷도 없었던 그 시절이었기에 이미 연락이 끊긴 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분 다 흰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났던 거예요. 어머님은 지인의 병문안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한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배어 있지만 어릴 적 함께 웃던 친구의 눈빛을 한 그분이 바로 새남편의 어머니였어요. 설마, 설마, 너 희숙이니? 숙자야? 세상에, 숙자야. 정말로 맞아? 어떻게 여기서 널 보게 되니? 그러게, 나도 믿을 수가 없어. 희수가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네가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가 마지막이었지. 그때 손 흔들고 헤어진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그러게 말이다. 우리 연락 한번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렸네. 그때 너랑 영원히 친구하기로 약속했는데 난 결국 널 못 찾았어.
나도 널 찾고 싶었어. 몇 번이나 수소문했는지 몰라. 그런데 너랑 네 가족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더라. 난 남편 따라 살다 보니 서울 여기저기 떠돌았어. 애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흘러간 거지. 근데 너 여기서 왜 있는 거야? 나 말기 암이야. 아니야, 숙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괜찮아. 어차피 살 날이 많이 안 남았다는 거 나도 받아들였어.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 걱정? 내 아들 말이야. 아직도 혼자야. 그 녀석이 평생을 나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내 병간호하느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어. 너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애들끼리 사돈 맺자고 했던 거. 그때? 당연하지. 그 약속을 어떻게 잊어? 그래, 우리가 그런 장난 아닌 장난 했었잖아. 우리 애들끼리 사돈 맺고 평생 가족처럼 지내자고. 설마 네 딸도 아직 혼자니? 응, 내 딸 같은 며느리가 아직 혼자야. 그게 무슨... 우리 아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들 녀석 보내놓고 며느리랑 나랑 같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제 좀 연애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영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말이지. 우리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애야. 아들이 먼저 떠난 후에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씩씩하게 살아왔어. 내 아들이랑 같네. 숙자야, 우리 마지막으로 약속 한번 지켜볼래? 네 아들 그리고 우리 수진이 그 둘을 이어주는 거야. 희수가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하여 두 분은 저와 지금 남편의 만남을 약속하셨다 해요. 희수가 정말 괜찮을까?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낄 수도 있잖아. 내가 수진이를 얼마나 잘 아는데. 우리 수진이는 착하고 책임감 강한 애야. 네 아들도 좋은 사람이라며? 난 확신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애한테 부담이 될까 봐 걱정돼. 우리 애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 사랑하는 법을 잊었을지도 몰라. 그럼 더더욱 만나봐야겠네. 사랑하는 법을 배울 좋은 기회이니까. 희수가 정말 고마워. 나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 내 아들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제일 두려웠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서 도울게. 네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두 분의 뜻대로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셨다고 해요. 결국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임종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셨죠.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병원비 문제나 장례 준비 등의 일 등을 의논해 왔다고 해요. 또 어머님께서 자주 친구분의 병원비를 제 남편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잠깐이라도 두 사람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야 안심이 돼요. 하지만 처음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전 오히려 더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수진아.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네가 혹시라도 이 결혼을 후회할까 봐 그랬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친구분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어 하셨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까지 알면 괜히 마음에 짐이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에요.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머니랑 당신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좀 서운하긴 해요.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있잖니, 내가 끝까지 네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어. 내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도 네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울까 봐. 그리고 제가 수진 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힘든 시간들을 혼자 견뎌오셨잖아요. 이번만큼은 그냥 제가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수진이 속 깊은 거 알면서도 내가 말을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그래도 이제는 다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다 함께 이야기해요. 더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네, 앞으로는 우리 다 같이 함께해요. 그날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저희는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 남편의 어머님을 뵈러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병실 문 앞에 선 채 긴장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를 한 남편의 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많이 야유셨지만 눈빛만큼은 참 부드러우셨어요. 왔구나. 어머니, 수진 씨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이제야 뵙게 됐네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야. 희숙이가 네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무 자랑했지? 우리 수진이 정말 괜찮은 아이라니까. 저도 어머니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고맙다니, 왜? 어머니께서 키워주신 분이 제게 와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길러주신 그분 덕분에 저도 제 아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 참 듣고 싶었어. 정말 고맙구나. 우리 아들 부디 행복하게 해주겠니? 물론이에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이라면 우리 함께 가족이 되어주세요. 남편과 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짧더라도 저는 어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여기고 싶어요. 그래, 정말 따뜻한 아이구나.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다. 어머니, 저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수진 씨와 함께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것들 다 지켜낼게요. 그래, 그래야지. 희수가, 너 덕분에 우리 아이가 혼자 남지 않겠구나. 네가 끝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결국 이렇게 가족이 됐네. 네가 내 마지막 친구인 것처럼 우리 애들도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편히 쉬어.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 없이 평온한 얼굴로 잠을 자듯 그렇게 떠나셨죠.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드렸어요. 저희는 장례가 끝난 뒤 납골당에 안치된 어머니의 유골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이요.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속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맞아. 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떠나는 길 외롭지 않으셨을 테니까.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곁에 있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떠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나는 외롭게 떠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고 싶다고요. 숙자야, 네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보고 계시겠죠? 이제 아프지 않고 편안하실까요? 분명 그럴 거예요. 아프지 않고 평온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장 바랐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실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남겨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납골당 안에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가족들이 나누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남겨진 저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분명 먼저 떠난 제 전 남편도 그리고 지금 남편의 어머니도 하늘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시겠죠.